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닥신TV 신재욱이고요. 다른 채널들 보면 이렇게 라이브로 방송하는 채널들도 있던데, 이렇게 막 컷 편집되지 않고 그냥 쭉 틀어놓고 하듯이, 저는 라이브는 항상 안 하는 원칙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 지금 라이브는 아니고 결국 녹화한 거를 그냥 컷 편집 없이 올리려고 하는데, 오늘은 그냥 이렇게 이거 콜라인데 맥주는 아니고 콜라 마시면서 그냥 친구랑 얘기하는 느낌으로 이런저런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지금 보시다시피 환경이 좀 바뀌었는데, 여기 원래 제가 촬영하던 장소이고요. 이게 조명이 있고 뒤에 모니터가 있고 뭐 이런 그냥 일반 가정집 방인데, 지금 조명도 다 없앴고 뒤에 모니터도 다 없앴죠. 이게 원래 32인치인가 트리플 모니터 세팅이었는데 모니터도 다 없애고 24인치 듀얼로 바꿨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다음 주에 이사 가는데 아주 조그만 단칸방으로 이사 가고요. 오피스텔이 예전 오피스텔들은 다 평수가 오히려 컸는데, 예전 오피스텔들은 뭐 7평, 8평, 9평, 10평 뭐 요 정도였는데, 요즘의 신축 오피스텔들은 대부분이 진짜 거의 막 5평, 6평 엄청 컴팩트하죠. 복층도 1층 면적이 거의 뭐 5평, 6평 요 정도가 거의 표준인 것 같아요. 그냥 그 정도 수준의 복층 오피스텔로 가고요. 완전 단칸방으로 갑니다. 그래서 이제 이사를 준비하면서 이런저런 생각한 것들도 있고 좀 골치 아팠던 일들도 많고, 그래서 그렇게 생각했던 여러 가지들을 쭉 정리를 해보려고, 얘기거리가 많아서 이거저것 좀 보고자 제가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를 늘 가끔 찍었는데, 항상 말씀드리지만 제가 뭐 누구 가르치려는 느낌으로 찍은 영상은 아니었고, 제가 뭐 잘 살고 있는 사람이 아니니까 저도 뭐 제 일도 제대로 못하는 사람이고 지금 하는 일들도 지금 감당이 안 되는데, 어쨌든 제가 찍어놓은 영상을 오히려 저도 보면서 도움이 될 때가 있는데, 이번에 이사를 가면서 제 예산이 3,200이었어요 월세. 제가 제 경제적인 상황을 정확하게 말씀을 다 드리기는 사실 좀 어렵거든요. 이게 뭐 저도 솔직하게 다 얘기할까 하는데, 이게 워낙 불특정 다수가 다 보는 방송이니까 아무리 이제 구독자와의 관계에서 가까운 느낌으로 얘기를 한다 해도 뭐 그런 상황을 다 공유하기는 좀 어려워서, 어쨌든 이제 당분간 한 2년 정도를 뭐 월세로 살아야 될 것 같은데, 월세 예산을 잡으면서 제가 이제 맥시멈 3,200으로 잡았습니다. 맥시멈 5,200. 전세 살면 되지 않냐? 근데 전세는 보증금에 대한 불안감이 있고, 아무리 뭐 확정일자 전입신고 뭐 등기를 한다고 해도, 그리고 목돈이 묶이는 게 싫어가지고, 제가 뭐 투자 실패의 왕이긴 하지만 그래도 뭐 조금 갖고 있는 돈을 유동성이 있는 게 좀 좋기도 했고, 그래봐야 뭐 별거 없지만 어쨌든 저는 월세를 선호해요. 그리고 뭐 제가 뭐 소득이 엄청 많은 건 아니지만 약간의 소득이 있긴 하니까 그냥 월세로 내고 사는 게 편하고, 사실 저는 월세나 전세나 그게 그거라고 생각하는 사람이라서 뭐 전세가 꼭 싸다고 생각하지도 않고, 그래서 월세를 예산으로 잡았고 3,200 정도를 잡았습니다. 나이가 이제 40이니까 좁은 데는 가기가 싫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제가 오피스텔 단칸방 생활을 워낙 많이 했으니까, 제가 인천 살 때는 뭐 에코라이프 9월동 길병원 앞에, 그 다음에 나이스뷰 유진 오피스텔, 제가 다 살았던 데고, 뭐 그 외에도 여기저기 뭐 평택에서 일할 때도 용의동 원룸촌에서도 살았었고, 뭐 대학 때는 기숙사에 살았고, 공중보건이 때는 맨날 관사에 살았으니까 저야 뭐 이사를 수도 없이 셀 수 없이 많이 다녔던 사람이고,
뭐 1년마다 이사 다녔던 게 뭐 한 10번도 넘게 했던 사람이라 뭐 이사는 익숙하지만 진저리가 난 사람인데요. 그 요번에는 좀 다른 게 제가 이제 뭐 대학생 때나 뭐 이럴 때는 돈도 별로 없고 뭐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싼 데로 이사 다니고 옛날에 제가 의전원 다닐 때는 이제 오피스텔 이사 다닐 때 마지막에 갔던 곳이 나이스뷰라는 데인데 그 길병원 암센터 바로 앞에 있는 곳인데 그때가 이제 딱 완전 신축 진짜 맞아였거든요. 근데 그때 그 나이스뷰로 이사 갈 때 했던 건 뭐냐면 이게 오피스텔은 그냥 작은 데로 가는 게 더 낫더라고요. 왜냐면 오피스텔 관리비가 꽤 비싸서 평수 단위로 나오니까 그 당시에는 이제 돈이 더 없을 때니까 제가 쓸 수 있는 돈들이 가용자금이 뭐 제가 집이 가난하고 뭐 이런 건 아니지만 어쨌든 돈을 뭐 막 쓰고 살 수는 없잖아요. 돈을 막 벌 때가 아니니까. 근데 어차피 집에 가서 잠만 자는데 오피스텔 넓어봐야 관리비만 내고 뭐 에어컨 틀 때도 넓으면 더 많이 들고 특히 복층 같은 거는 에어컨이 비효율적이라서 그러니까 이제 복층도 별로 그 다음에 이건 진짜 오히려 작은 게 낫다. 나이스뷰 가기 전에 직전에 에코라이프 사는데 에코라이프가 조금 컸거든요.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지금은 제가 이제 나이가 뭐 거의 지금 40인가 뭐 그렇고 머리 흰머리 나서 염색도 하고 탈모에 뭐 지금 이런데 지금 이 나이 처먹고 그리고 뭐 그래도 제 직업이 있고 제가 벌이가 있는데 아 이제 단칸방은 안 가고 싶다. 단칸방은 가지 말자. 평수가 좀 있는 데서 좀 쾌적하게 살자 라는 거를 굉장히 중요시 생각을 했고요. 근데 예산이 크지가 않으니까 이게 뭐 5천에 200 맥시멈 이래서 알아보니까 인서울에서 제가 주로 관심 있었던 지역은 이제 경기권에 출퇴근하려면 이제 양재 쪽이나 건대 쪽입니다. 건대는 분당수서로 출퇴근이 되고 양재 쪽은 뭐 경부고속도로나 내곡으로 갈 수 있으니까 보통 이 지역을 중심으로 봤는데 이 지역은 이게 5천에 200 뭐 이 정도 갖고는 최고로 얻을 수 있는 면적이 전용 면적 12평 정도더라고요. 그 전용 면적 12평짜리를 하자니 조금 더 쾌적한 데서 살고 싶어가지고 보니까 저는 사실 제가 잘 몰랐는데 분당이 뭐 정자, 미금 이런 데가 저는 사실 잘 몰랐거든요. 시세를 판교만 비싼 줄 알았는데 이 동네도 엄청 비싸더라고요. 완전히 그냥 뭐 강남 가격이고 과천 뭐 이런 데도 그렇게 비싼지 몰랐습니다. 엄청 비싸고 요번에 보다 보니까 그래갖고 쭉 계속 이제 내려가다 보니까 용인수지 정도 가면 가격이 조금 그래도 좀 굉장히 많이 내려가고 그 어디더라? 그 제가 옛날에 살았던 데가 어디지? 그 용이동 있는 평택 정도 가면 이제 워낙 요즘에 물량이 많아서 시세가 없고 평택까지는 안 가도 되겠고 기흥 정도를 가면은 아파트, 오피스텔 다 되게 가격이 좋더라고요. 그러니까 대충 3천에 150 정도만 돼도 기흥에 가면 거의 25평 화장실 2개 있고 4인 가족이 살 수 있는 신축 아파트 월세가 가능하고 뭐 3천에 150, 3천에 200 이러면 오피스텔도 기흥에는 신축이 되게 큰 그런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야 이런 데 가면 진짜 좀 집도 넓고 사람답게 살 수 있겠다 해갖고서는 제가 이제 뭐 계속 살 건 아니고 한 2년 정도를 좀 나가서 살아야 되는데 그래가지고 뭐 어차피 영원히 또 연고지를 정한다고 하면 더 고민스럽겠지만 뭐 그냥 뭐 한 번 사는 거니까 또 여기저기 살아보면 좋더라고요. 저도 뭐 포항에도 살았고 인천에도 살았고 평택에도 살았고 의성 안사에도 살았고
그다음에 옥산면에도 살았고 칠곡 쪽에도 제가 살았었고 공부회 할 때. 그러다 보니까 이제 뭐 그냥 한 1, 2년 또 새로운 데 가서 살자. 그래서 뭐 기흥 정도를 가볼까 아니면 수지 정도 갈까 뭐 이렇게 하고 보다가 저도 제가 영상을 보면서 다시 또 아니야, 제가 살면서 느낀 점들, 영상에서 예전에 했던 말이 나는 단칸방에 살더라도 맨하탄에 살겠다 뭐 이런 영상을 찍었던 적이 있는데, 그래서 뭐 용인, 수지, 기흥이 뭐 그렇게 지방이고 변두리인 건 아니지만 완전 핵심 노른자 뭐 맨하탄 같은 그런 데에 있을 때 어떤 그 외부 효과라는 게 있기 때문에 좀 번화가에 좀 살아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또 하게 된 거예요. 엄청 좁더라도. 아 근데 이게 나이 이렇게 처먹고 또 이제 진짜 또 오피스텔 원룸은 진짜 이제 진짜 너무 싫다 이제 좀. 그리고 지금 제가 사는 데는 여기 평수가 좀 있어서 이제 막 제가 집 늘어나는 거 엄청 싫어하는데 막 테이블도 평생 쓸 테이블 사고 뭐 지금 그 퍼시스 책상도 평생 쓸 책상 사고 뭐 이렇게 다 했었는데 이걸 다 버려야 되니까 아 이게 뭐 버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침대도 버려야 되고 뭐 다 버려야 돼요. 그래가지고 갖고 갈 수가 없어요. 아예 모든 걸. 그 모니터도 없앤 거거든요. 모니터도 큰 모니터를 쓸 수가 없어요. 방이 워낙 좁으니까. 그래가지고 마이크 녹음 되고 있는 거지. 가끔 다 찍어놓고 녹음이 안 될 때가 있어서. 그래가지고 고민을 했는데 결국은 고민이 될 때는 잘 고민해서 하나하나를 결정을 해나가는 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결정은 나이가 이제 맨하탄에 일단 단칸방이다라도 맨하탄에 살겠다라는 이 원칙은 중요한데 영원히 거처를 옮기는 게 아닌 점, 그리고 내가 나이가 이제 진짜 먹었기 때문에 삶의 질도 중요한 점을 고려하여 조금 경기권에 조금 더 외곽으로 나가서 삶의 질을 좀 추구해 볼까? 집에서의 짐도 제가 버리지 않고 갖고 갈 수 있고 를 고민했는데 결론은 그래도 단칸방에 살더라도 맨하탄에 살자라는 원칙을 지키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확히 어디에 얻었는지 지금 다 정확히 얘기 드리긴 좀 그런데 다시 살 지역은 당분간 살 지역을 이제 건대, 성수 요쪽에 얻었고요. 그래서 첫 번째 원칙은 결국 맨하탄에 단칸방에 살더라도 맨하탄에 살겠다 이 원칙을 지켰고요. 그 다음에 그 조그만 방으로 이사를 가면서 이제 굉장한 스트레스가 있었는데 이게 조그매도 꽤 조그매가지고 이 나이 처먹고 또 그렇게 조그만 데 가서 살아야 되나 싶었는데 사실 이제 싱가포르나 이런 데 가면은 워낙 월세가 비싸고 이러니까 4인 가족이 진짜 그런 조그만 데 사는 게 또 일반 서민들의 삶이더라고요. 그런 거 보니까 뭐 그래도 혼자 사는 단칸방은 괜찮다라는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진짜 단칸방에 대한 스트레스가 좀 요번에 컸는데 이 정도까지 생각을 하면서 갔습니다. 이게 감옥에도 가는데 자유가 있는 단칸방이 무엇이 문제냐. 그러니까 단칸방도 좀 단칸방 나름인데 좀 번화가하고 이렇게 분위기가 좋은 동네 단칸방이면 그래도 잠은 집에서 자고 뭐 노트북 할 일 있으면 카페에 나가서 할 수도 있고 뭐 운동하거나 산책할 때는 또 뭐 한강 가거나 그 주변에 이런 인프라가 있잖아요. 그리고 뭐 기분이 안 좋고 뭐 이래도 사람이 다 이렇게 되게 활발한 사람들이 있으면 또 기분도 좋아지고 이러니까 그런 점을 고려하여 저는 뭐 자연과 넓은 주거 환경보다는 단칸방이라도 좀 번화가에 있겠다 이런 원칙을 지키게 됐고, 극단적으로 좁더라도 감옥에도 가는데 자유가 있는 단칸방이 무엇이 문제랴 이런 생각을 하면서 결정을 했고, 저는 기본적으로 전세나 월세나 마찬가지라는 생각을 하고,
이번에 오피스텔 계약하면서 좀 또 새로 알게 된 것들이 있는데, 요즘에는 신축 오피스텔이 옛날에도 있었나 죄다 신탁 등기더라고요. 신탁 등기 뭔지 잘 아시나요? 그래서 저는 뭐 이런 법에 대해서 거의 경솔 무경험이기 때문에, 이게 신탁 등기가 제가 대충 알아보니까, 비유하면 딱 그 등기의 그 전당포 버전입니다. 우리가 돈이 없으면 내 롤렉스 시계를 갖고 전당포에다 맡기고 돈을 꾸잖아요. 은행 가서 돈을 끌 수도 있지만, 뭐 급할 땐 전당포에다가 핸드폰 맡기고, 뭐 롤렉스 시계 맡기고 500만 원 가져올 수 있단 말이에요. 그 꾸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건설사가 오피스텔을 지어놓고, 건설사는 실제로 돈이 많지 않으니까, 그 돈을 다 갖고 짓지 않으니까, 다 지어놓고 분양이 안 되니까 돈이 없단 말이에요. 또 새로운 데서 오피스텔 짓고 하려면 그 오피스텔 등기를 전당포에다 맡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탁회사에다 맡기고, 신탁회사로 등기를 아예 넘겨버리는 거예요. 넘기고 이제 돈을 꾸는 거죠, 말하자면. 그리고 돈을 못 갚으면 이제 등기가 넘어가는 거고. 그럼 나는 이제 임차인으로서 오피스텔을 구할 때는, 그 오피스텔 주인은 등기부에 신탁 등기가 돼 있어서 분양이 안 됐으니까 그 건축회사 게 아니고 공식적으로는 신탁회사 거가 돼 있는 거예요. 어떤 금융회사로. 신탁자, 수탁자 뭐 이런 관계인데, 복잡해서 처음 들으시면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고 저도 잘 몰라요. 그래서 어쨌든 내가 계약을 하는 계약 당사자는 실제로는 건축회사인데, 건축회사는 공식적으로 그 임대인이 아닌 주인이 아닌 겁니다. 등기가 넘어가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런 신탁 구조는 어떻게 보면 실제로는 내가 그래서 신탁 등기는 등기부에 보면 신탁 등기가 있고 신탁 원부가 있어서, 그 신탁 원부도 공시되는 자료고, 이게 공시가 된다는 거는 계약이라는 건 당사자 간의 대항력이 있는 거고, 등기에 공시되는 거는 이런 걸 물권적 권리라고 하나요? 모든 사람에게 대항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게 조금 복잡한데, 결국은 신탁 등기가 돼 있는 거는 그 내용을 내가 정확히 알아야 됩니다. 모두에게 공시가 되는 거기 때문에. 신탁 등기는 신탁 원부라는 게 있고, 신탁 원부는 다 조회가 되는 거거든요. 그냥 우리 일반 등기에는 조회가 안 나오는데 신탁 원부를 조회를 할 수가 있어요. 근데 신탁 원부를 떼려면 등기소에 가야 되는데, 2025년 최근서부터는 이제 인터넷 발급이 된다고 합니다. 이게 하도 요즘에 등기 사기가 많아가지고 뭐 전세금 떼고 이런 게 많잖아요. 신탁 원부를 봐야 되고, 그 다음에 뭘 또 봐야 되는데, 그 당사자 간의, 신탁 당사자 간의 어떤 그런 계약관계, 그걸 좀 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결론적으로 신탁 매물에 내가 임차인으로 들어가려면 신탁 회사에, 즉 수탁자의 그 동의서를 받아야 되는데, 그 동의서에도 내용들이, 제가 샘플을 좀 받아봤는데 그거를 받아봐도 저 같은 일반인은 정확하게 이해하기가 어렵더라고요. 그러니까 부동산은 이게 어차피 신탁 등기 동의서에 이게 뭐 우선 변제 순위 이런 게 나열돼 있고, 임대차에 대한 동의를 받으면 실제는 공식적으로 주인이 아닌 임대인이랑 내가 계약을 하더라도 문제될 게 없다. 어차피 대항력이 있고 상관없다라고 하는데, 여기서의 이 대항력은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어떤 동의서에 의한 채권적인 대항력이기 때문에, 이게 정말 그 주인이 또 제3자에게 넘어가면 내가 어떻게 구제를 받지? 에 대한 게 제가 확신이 안 서더라고요. 우리가 보통 등기에 저당을 잡으면은 아무 상관없거든요. 은행은 을구에다 저당을 잡잖아요. 그 물권적 권리여서 뭐 누구한테 주인이 바뀌든지 말든지 을구에 내가 저당을 잡고 있으면 그 물건에서 저당 순위대로 받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임대차는 이제 최우선 변제가 되잖아요. 소액 변제, 전입 신고하고 확정일자 받으면. 그러니까 주인이 누구한테 넘어가든지 말든지 난 다 대항을 할 수 있는 건데, 거의 물권적 권리를 주는 그런 걸 텐데, 아마도 이게 신탁 관계는
이게 제가 잘 모르겠더라고요. 이게 신탁 관계도 뭐 최우선 변제 이런 소리가 나오긴 한데 제가 알기로는 거의 채권적 권리라서 이게, 그리고 그 제가 동의서에 대한 샘플을 받아봤는데 이게 좀 별로 이렇게 납득 가능하지 않은 부당하게 느껴지는 조항들인데 그게 뭐 일반 관례라고 하는데 내가 뭐 알 길이 없으니, 결론은 이런 신탁 매물의 계약은 실제 세계에는 만연해 있고 신축 오피스텔에는 대부분은 문제가 안 되긴 하는데 이게 선수들이 작심하고 사기치려고 하면 심지어 부동산까지 짜고, 이거 뭐 나 같은 사람은 안 당할 수가 없는 거기 때문에 신축 오피스텔은 다 대부분이 신탁 등기고 결국은 내가 이 신탁 등기는 믿지를 못하겠더라고요. 결국은 부동산도 그렇게 공신력이 있다는 생각이 저는 안 들었고, 부동산에 가서 제가 다 물어보고 하면은 뭐 괜찮다는 거예요. 뭐 확정일자 받고 전입신고 하는 그런 최우선 변제랑 똑같다. 이거 결국은 다를 게 없다. 우선 변제권이 있다 하는데 이게 확정일자 전입신고는 제가 알기로는 거의 물건에 준하는 권한이고, 이 신탁매물에서의 우선순위는 수탁자가 동의서에다 적어준 변제 순위인데 이건 그냥 채권적인 그런 거 아닌가? 근데 그 동의서에는 내가 보증금 반환 청구를 수탁권자에는 할 수 없고 신탁권자한테 받아라 되는데 신탁권자 망해버리면 내가 누구한테 받지? 실제는 건물주도 아닌 상황이 되는데, 그래서 이런 신탁관계를 제가 잘 모르겠고 제가 지금 하는 말이 틀릴 수도 있어요. 어쨌든 난 이해를 못하겠어서 안 되겠다. 신탁 매물은 제기기로 했습니다. 이번에 오피스텔 계약하면서 신탁 매물은 제겼고요. 신축 중에서 신탁이 아닌 매물을 찾고 그게 어느 정도 번화가 이면서 내가 원하는 가격대고 위치고, 게다가 전 주차가 편해야 되거든요. 주차도 편해야 되고 이런 거를 찾으려면은 참 쉽지 않아요. 근데 요즘에 또 오피스텔 보니까 이게 상업용이 있고 전입이 되는 게 있어요. 정확한 건 모르겠는데 상업용은 전입이 안 됩니다. 전입이 되는 오피스텔들은 또 물건이 귀해서 조금 더 비싸요. 그래서 저는 주소가 없으니까 이제 전입이 돼야 돼서 전입이 되는 매물만 찾다 보니까 참 찾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런 게 있었고, 물건을 없애야 되는데 제가 뒤에 책상도 없앴고 결국은 라이프타임이 살아남더라고요. 이것도 라이프타임, 얘도 라이프타임. 제가 이사가는 조그만 오피스텔에는 결국 라이프타임 큰 것도 못 가져가고, 큰 거는 180짜리가 있는데 그거는 접어서 집에다 갖다 놓을 거고 본가에다가, 요건 조그만 라이프타임 테이블인데 요거 2개 가져갈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라이프타임이 살아남네요. 그러니까 제가 180cm짜리 퍼시스 책상을 원래 이 뒤에 있던 거를 평생 쓰려고 샀는데 걔도 없애기로 했고, 제가 맥켈비 그 6인용 이케아 테이블 큰 거 산 것도 있었는데 그것도 다 처분했고요. 그거 말고 방송에는 내보내지 않은 짭케아 테이블 식탁으로 썼던 게 있는데 그것도 처분했거든요. 그 짭케아 테이블은 제가 그 영상으로는 내보낸 적이 없는데 저는 이케아인 줄 알고 샀더니 받아보니까 이케아가 아니고 짭케아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자세히 보니까 이케아 스타일 테이블. 너무 기분 나빠가지고 사기당한 것 같아서 영상으로는 안 내보냈는데, 영상에 내보내면 또 너무 좋아 보인다, 그거 어디서 샀니, 링크 달라고 하시는 분들 있을까봐. 근데 실질적으로는 짭케아인데 되게 잘 썼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평생 쓰고 싶었는데 다 처분했고요. 지금 침대도 되게 만족스럽게 쓰는 에이스 침대가 있었는데 저것도 없애야 되고, 옷도 다 버렸고, 모든 걸 다 버리고 있어요. 모든 걸 다 버리는데 이게 이제 당근으로 처리하려고 하니까 쉽지가 않아요. 당근은 문제가 뭐냐면 돈을 얼마 받고 문제가 아니고 이 시간 맞추는 게 어렵더라고요. 저는 퇴근이 뭐 거의 뭐 맨날 밤 늦게 퇴근하니까 이 야밤에만 거래가 가능한데 야밤에 이게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러니까 누구랑 겨우 약속이 되더라고, 이 물건을 살 사람이 나왔다 해도 그 사람이랑 시간을 맞추기가 어렵고 그 시간이 또 돈이니까
저는 물건을 아주 헐값에 떨이로 야간에 올려서 사가는 사람한테 팔고 이런 식으로 했는데 지쳤고 결국엔 다 버리기로 했습니다. 물건이 너무 새 거여서 버리기가 아까운 정도인데 이게 처리하는 게 너무 힘들어서 이제는 다 한쪽에다 몰아놓고 그 어떤 사람 사망하면 뭐 그 그냥 유물 정리 뭐 이런 식으로 완전 그 가정집 비워주는 그런 서비스가 있더라고요. 그냥 다 폐기 처분해 버리는 그런 게 뭐 1톤짜리 한 트럭에 뭐 몇십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은데 그냥 다 모아놓고 그렇게 없앨 생각입니다. 그래서 아깝지 않냐. 근데 막 다 아깝죠. 정들여서 산 물건이고 평생 쓰려고 산 물건이고 뭐 다시 언젠간 사야 될 것 같고 근데 결국은 물건이 비싼 게 아니고 갖고 있는 게 더 비싸더라고요. 그걸 갖고 있으려면 평수가 있어야 되는데 평수에 대한 주거비가 너무 비싸니까 결국은 침대 그래봐야 100만 원, 150만 원인데 그걸 갖고 다니기 위한 공간이 훨씬 더 비싸요. 그래봐야 한 달 월세밖에 안 돼. 그러니까 싹 다 버리고 단칸방으로 오는 게 오히려 싼 거예요. 그래서 싹 다 버릴 생각입니다. 싹 다. 버리는 게 참 어렵거든요. 버리는 게 어려운데 버릴 때는 어떤 생각으로 하면서 계속 버리나 하면 내가 죽으면 다 놓고 간다. 어차피 내일 죽으면 모든 걸 놓고 가기 때문에 미련 없이 다 버립니다. 코트도 올해 새로 샀던 코트 몇 번, 두세 번밖에 안 입은 그런 것들도 있는데 다 버려요. 왠지 별로 안 입을 것 같은 거, 빈도 떨어지는 거 다 버리고 코트도 한 2개만 남겼고 양복도 좀 살쪄가지고 사이즈 안 맞아서 다 버렸고 속옷까지도 대부분 다 버리고 몇 개 한 일주일치 세트로 축소했고 와이셔츠도 이제 흰색만 남기고 다 버렸고 흰색도 뭐 한 10개 정도 있었는데 한 3, 4개만 남기고 다 버립니다. 다 버려요. 면도기, 전기 면도기도 잘 안 써서 결국 버려요. 저는 전기 면도기 잘 안 쓰게 되더라고요. 뭐 스피커들도 큰 스피커 안 들어 이제 핸드폰 스피커나 거의 USB 스피커 뭐 그 정도 수준으로만 듣고 다 버립니다. 갖고 있는 게 돈이기 때문에 버리고 필요할 때 사는 게 더 싸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고 내가 할 말이 되게 많은데 생각이 갑자기 안 나네. 그리고 경기권으로 갈까 인서울에서 출퇴근을 할까 요 생각을 할 때는 저는 출근이 경기권인데 이제 거꾸로 들어오는 거는 그 다음에 요 얘기를 해봐야겠다. 장소를 얻을 때 직장 너무 바로 앞에는 얻지 않는 원칙을 했습니다. 너무 가까우면 그것도 좀 그 일과 집에 온 게 분리가 안 되는 느낌이 들어서 제가 뭐 내년에 어디서 일할지는 모르겠지만 어딘가에서 일할 곳으로 추정되는 몇 개의 지역을 정해놓고 뭐 안 되면 다시 이사를 또 가야 되지만 어쨌든 그 너무 가까운 곳에는 구하지 말자 이런 원칙을 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아파트 쪽을 처음에 생각할 때는 용인수지나 이제 뭐 기흥 이런 게 이제 뭐 3천에 150에도 완전 신축 좋은 데들이 있어서 그런 걸 보다가 조금 멀다 싶어서 마지막에 진짜 굉장히 유력하게 고민했던 게 거기를 봤죠. 남한산성 쪽에 산성 자이푸르지오라고 있어요. 그게 보니까 평수가 아주 작은 게 뭐 3천에 170 요 정도 있더라고요. 3천에 200, 3천에 170. 170은 화장실 1개, 3천에 200은 화장실 2개인 그런 아주 소형 아파트고 방도 그래도 몇 개 있더라고요. 그 정도 가면은 완전 신축 아파트에 뭐 대단지고 적당히 어디로 출퇴근해도 그럭저럭 서울권으로도 출퇴근이 되고 인천권도 출퇴근이 되고 뭐 분당 경기권으로도 출퇴근이 되고 뭐 일원동 강남 쪽도 출퇴근이 다 되고 다 가능해서 그냥 그 정도에다 집을 얻어도 되겠다 싶어서 산성 자이푸르지오까지는 제가 월세를 고민했었고 굉장히 유력하게 그런데 결국은
비용을 더 줄이기로 했습니다. 더 줄여서 결국 저는 월세가 150 이하인 곳으로 얻었거든요. 보증금도 2,000 이하고. 근데 더 극단적으로 비용을 줄였던 이유는 제가 살면서 느낀 점들 시리즈에서 제가 예전에도 영상에서 올린 적이 있는데, 제가 이제 고정 지출을 줄이자. 전 고정 지출이 무섭다는 주의거든요. 그러니까 한 방에 때려서 큰 물건, 큰 돈 쓰는 건 무섭지 않아요. 뭐 예를 들어서 뭐 롤렉스 시계 1,500만 원짜리 산다. 이거는 뭐 극단적으로 비유하자면 그렇다는 거 무섭지 않아요. 1,500 쓰고 끝나는 거, 뭐 2,000 쓰고 끝나는 거, 200만 원 쓰고 끝나는 거, 뭐 코트 500만 원 주고 사서 끝나는, 이런 건 무섭지 않고, 물론 무섭죠. 근데 말하자면. 근데 매달 이제 뭐 200 매달 나간다? 이거는 좀 스트레스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매달 200 나갈 바엔 매달 150 나가는 데로 가서 50만 원을 내가 풍요롭게 쓰면 얼마나 맛있는 걸 많이 먹을 수 있냐 라는 생각이 들어서 결국에는 고민을 하다가 보증금도 좀 더 줄이고 월세도 좀 더 줄이자. 그래서 단칸방으로 가서 월세를 남기고 실제로 더 그냥 생활을 풍요롭게 살자,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했고, 그러다 보니까 되게 조그만 오피스텔 월세로 가게 됐고요. 오피스텔 구하는 방법 뭐 이런 거 할 때는 항상 제가 예전에도 뭐 저도 하도 많이 이사 다니니까 보는데, 뭐 이렇게 몇 가지 보는 포인트들이 있는데요. 오피스텔 주인은 개인이 주인인 경우는 조금 더 피곤한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오피스텔도 개별 분양을 해서 개인이 주인인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제 개인이 주인인데 그 오피스텔을 산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뭐 그 소형 오피스텔 사는, 그러니까 그 제가 오피스텔 임차인으로 들어간 임대인이 그 되게 이렇게 비유해야 될까, 약간 임대인질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간섭을 하는 거죠. 뭐 이렇게 뭐 조금 뭐 제가 지저분하게 쓰는 사람이 아님에도 너무 예민하게 군다든지, 뭐 나갈 때 집 상태도 제가 깨끗이 비우고 다니는 사람이지만 되게 태클 걸고 예민하다든지, 뭐 월세를 뭐 어떻게 뭐 며칠 사람이 입금하다 보면 이게 월세를 안 내는 게 아니고 이게 매달 월세 내다 보면 뭐 까먹고 하루 이틀 늦을 수도 있잖아요. 근데 뭐 너무 예민하다든지 그러면 이게 뭐 진짜 그렇게 그 어떤 돈의 기한이익이 있는 그렇게 엄청 큰 이자가 발생하는 뭐 그런 돈도 아니고, 뭐 하루 이틀 늦어봐야 뭐 그게 별게 아닌데, 그 정도는 업계에서. 왜냐면 어차피 보증금도 뭐 1년치 보증금을 맡겼는데 이게 뭐 한 달, 두 달 밀리는 게 아니고 하루 이틀 밀리는데 뭐 또 너무 이러면 좀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제가 늘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어쨌든 오피스텔도 주인이 개인이면 좀 별로 좋지가 않더라고요. 그리고 오피스텔 한 통이 한 주인이면 조금 안 좋습니다. 그러면은 어떤 게 문제냐면, 내가 오피스텔 살다 나가려고 그러면 그 오피스텔 주인은 원래 오피스텔 1년 계약인데 1년 다 안 채워도 내가 다음 사람만 구하면 나갈 수가 있거든요. 왜냐면 집주인 입장에서는 누가 들어오든 사실 마찬가지니까. 사실 이제 집주인 입장에서 임차인이 바뀌면 뭐 귀찮을 수는 있지만, 너가 복비 내고 너가 뒷사람 데려오면 뭐 나는 그 정도는 협조하겠다. 대부분은 협조할 의무가 있는 건 아닌데 보통은 협조를 하거든요. 그래서 오피스텔도 살다 보면 뭐 그냥 빨리 살고 나갈 때가 있고, 그래서 보통 회전율이 높은 데는 1년 안 채워도 계약 기간이 안 맞아도 나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피스텔은 조금 비싸고 조금 싸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중간에 나갈 수가 있냐 없냐도 큰 변수입니다. 저 같은 경우 내년에 뭐 갑자기 직장이 뭐 3월 달에 바뀌었는데 뭐 이사를 가야 된다고 치면 몇 달치 월세를 빈집으로 내야 될 수도 있는데, 그래서 얼마 싸고 비싸고 보다는 이게 내가 중간에 나갈 수 있는 집이냐 아니냐도 중요한 요건이었는데, 오피스텔 전체 한 건물이 통이 한 주인이면 개인이고, 그러면 이제 중간에 못 빼요. 왜냐하면 오피스텔 주인은 공실을 먼저 채우지 계약 기간 만료 전에 나가는 사람한테 새 사람을 들여놓지는 않거든요. 이해 가시나요? 그래서 이제 통으로 한 개인의 주인인 거는 좀 또 선호하지 않아서
제가 이제 양재 쪽에도 좀 봤네. 양재 쪽에 어디 1.5로 뭐 새로 진 그런 신축 오피스텔인데 거기는 통이 한 주인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건 또 제꼈고, 주인이 사람이어도 안 좋고 주인이 좀 법인인 게 좋습니다. 법인이고 그냥 공인중개사가 이렇게 대리인으로서 관리하는 데가, 그게 그냥 이제 사람을 마주치지 않아도 되고 그냥 공인중개사가 바로바로 이렇게 관리인이 바로바로 해결해줘서 뭐 그런 데를 했고, 그런 게 있었죠. 그래가지고 뭐 어쨌든 그렇게 됐고요. 그래서 뭐 새로 이사 가서 이제 오피스텔 환경은 아무래도 촬영의 세팅이나 이런 게 뭐 조명이나 이런 공간이 확보가 충분히 안 될 것 같아가지고, 뭐 그것도 좀 제가 뭐 유튜버로서의 앞으로의 일을 함에 있어서 어찌 보면 이것도 제 직업인데 너무 환경이 열악해지는 게 아닌가 싶은데, 제가 이제 유튜브도 늘 하는 생각인데, 뭐 조회수가 나오고 이런 거에 있어서 항상 중요한 거는 카메라의 화질도 아니고 조명도 아니고 이런 스튜디오도 아니에요. 그냥 뭐 핸드폰 갖고 찍어도 조명 없어도 조회수랑은 아무 상관이 없죠. 그래서 그런 것도 연연하지 말자, 그렇게 생각하게 됐고, 그렇습니다. 또 뭐 할 얘기가 엄청 많았는데 내가 생각한 게 되게 많았거든요. 지금 생각이 잘 안 나네. 아, 그리고 얼마 전에 그 친한 형님이랑 그 술 한잔을 했는데, 그 친한 형님이 그 공릉에서 치과하는 형님이에요. 공릉에서 서울 준치과라고, 그 굉장히 그 과기대 쪽에 원자력병원 옆에 있는 서울 준치과로 굉장히 잘 되는 치과인데, 그 원장님이 준엽이 형이 저랑 아주 친한 형님인데 그 형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남자는 예쁜 여자들이 많은 동네에 살아야 된대요. 그 논리가 뭐냐면 그래야 젊어진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 말도 그렇다고 느낀 게, 옛날에 우리가 옛날에 40대랑 지금의 40대가 늙어 보이는 게 다르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저도 이제는 확실히 나이가 많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아저씨인데 실제 아저씨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내가 너무 한가하고 조용한 동네 가서 그냥 맨날 치킨 시켜 먹고 혼자 운동도 안 하고 놀고 이러면 진짜 정말 아저씨가 되기 딱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아, 정말 그래도 이렇게 활기찬 동네고 젊은 사람이 있는 동네에 가야 나도 더 활기차겠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극단적으로 이렇게 왜 실버타운이라고 하나? 노인이 돼서 생활하는 뭐 노인들 모여있는, 연세 있는 분들 모여있는 그런 어떤 타운도 절대 시골 가면 안 되고, 그런 분일수록 더더욱 번화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 건대 입구에 보면 클래식 500이라고 약간 뭐 그런 데가 있죠. 그게 제일 이상적이죠. 이마트 있지, 완전 번화가지, 유동인구 젊지, 바로 앞에 병원 있지. 제가 볼 때 최고의 클래식 500이 실버타운인지 뭔지 모르지만 최고의 장소가 건대 입구 클래식 500인 거죠. 전 나이 많이 들면 그런 데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꽤 비싸죠, 거기가. 그 어떤 데보다 거기가 제일 좋은 것 같은데, 저는. 그래서 그런 생각도 했고, 또 무슨 할 말이 있을까? 그래서 그 오피스텔은 한번 이제 가계약 넣기 전에 보러 갔었는데, 뭐 엘리베이터에 관리인이 붙여놓은 전단지들, 뭐 쓰레기 이렇게 버리지 말라고 막 이렇게 잔소리하는 전단지들이 이렇게 관리가 딱 붙어 있는 걸 보고, 아, 여기는 관리가 되는 곳이구나라는 걸 인지하고, 그다음에 분리수거장 이런 데를 보면서 얼마나 잘 돼 있나. 그게 분리수거장을 세팅을 해도 누군가가 관리해야 그게 유지가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걸 보고, 아, 여기가 정상적으로 관리가 개판으로 되는 곳은 아니다, 뭐 이런 생각을 또 하고 그 오피스텔에 들어가게 됐고, 근데 이제 엄마랑 아빠랑 이제 약간
현실 감각이 없으시고 계속 이런저런 잔소리를 하는데, 전망이 트여야지, 전망이 보여야지 이게 뭐냐, 이거 너무 좁다, 이거 아니지 않냐, 뭐 이런 소리를 하는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어머니한테 그거를 보내드렸죠. 성수 트리마제 월세 1,600만 원, 한강도 보이고 조망도 좋고 평수도 넓고, 성수 트리마제 같은 뭐 그런 데가 당연히 좋지. 내가 뭐 그 좋은지 몰라서 그런 데 안 가나. 그 돈이 없으니까 그런 데 안 가지. 그래서 어쨌든 뭐 이제 그거는 좀 극단적이고, 그래도 벌이가 아주 없진 않고 제가 뭐 아주 가난한 건 아니라서 뭐 보증금 1, 2억에 월세 1, 200만 돼도 그래도 훨씬 더 주거 환경이 좋아지긴 하는데, 뭐 그 정도는 어떻게든지 하려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냥 그렇게 월세 때려 맞고 보증금 많이 넣는 게 전 좀, 그게 또 저한테는 즐거운 일이 아니어서, 그거를 하면 내가 과연 즐거울까. 그냥 고정 지출인 거잖아요. 사실 보증금도 다 결국 돈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거는 내가 행복하지 않다. 난 그냥 차라리 단칸방에 눕더라도 기본 나가는 돈이 내가 부담 안 돼야 좋겠다. 그게 3,200 이하였고, 제가 실제로 얻은 월세는 2,150 이하입니다. 그냥 그 정도 돈이면 내가 그 정도 돈이야 쓸 수 있지라는 생각으로 크게 부담은 안 된다고 얻었는데, 얻고 나서 보니까 이게 저한테는 부담 안 되는데, 진짜 요즘에는 주거 비용이 꽤 비싸지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는 정말 인서울에 조금 살만하면 다 월세가 적어도 100은 되거든요. 100 이하는 정말 열악한 그냥 낡은 원룸들, 거의 그 이하 이제 반지하로 가고, 그래서 정말 주거 비용이 꽤 비싸진다. 그래서 이제는 진짜 서울에 산다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구나라는 생각이 들고, 제가 서울에 아파트에 사는 것만 해도 대단한 거구나라는 걸 이번에 확실히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세로 산다 해도 월세로 산다 해도 이게 다 뭐 서초동 이런 데는 뭐 월세 전세가 뭐 5억에 450, 뭐 600 뭐 이래요. 그래서 저 사람들 다 엄청 부자네 싶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었고, 그러니까 부자가 많구나. 저도 솔직히 제가 그래도 좀 여유가 있는 편인 줄 알았는데, 뭐 제가 가난한 건 아니지만 진짜 부자가 많구나 이런 생각이 좀 들었고, 그 다음에 뭐 이 정도 할까요? 그냥 한 40분 떠든 것 같은데. 그렇고요. 이때 생각한 게 되게 많았는데, 그래서 그 신탁등기 관련해서는 실질적으로는 신탁등기 매물을 부동산 끼고 동의서 받고 계약하는 게 실질적으로는 거의 문제는 안 될 텐데, 항상 원칙을 정하는 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문제가 되는 건 문제의 소지가 있는 게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중고차도 똑같죠. 뭐 택시 부활차 사면 안 돼요. 뭐 사실 오히려 택시도 뭐 잘 관리가 됐을 수 있기 때문에 뭐 대부분은 크게 문제는 안 될 텐데, 뭐 문제가 될 만한 리스크 인자가 있는 걸 사는 거는 항상 거기서 문제가 발생한단 말이에요. 외판 벽다구 문제 없고 1인 소유고, 그 판매의 딜러도 괜찮고, 엔카 점검 받았고, 성능 기록 보상 사고 이력 없고, 보험 이력 없고, 이러면 이게 문제가 될 게 없거든요. 거의. 그래도 문제가 되면 그거 어쩔 수 없다는 주의인데,
그러니까 신탁 등기는 결국 그래서 제가 포기를 하게 됐고 그랬죠. 뭐 이렇게 별 주제 없이 떠드는 것도 괜찮으면 이렇게 죄송하지만 재밌다고 좀 댓글도 남겨주시고 좋아요도 눌러주시면 좀 이렇게 종종 이렇게 별로 세팅되지 않은 환경에서 조용히 떠드는 영상도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좀 요즘에 되게 바쁘고 이래가지고 너무 바쁘고 좀 이 직장의 일도 힘들고 이래서 언제 그만둘지 모르는데 어쨌든 이제 이게 영상을 촬영하는데 많은 노력을 붓기가 어렵더라고요. 막 자막 쫙 달고 사실 제 영상은 되게 가성비 영상이거든요. 자막도 잘 안 달고 영상도 짧거나 뭐 편집도 제대로 안 하고 편집자도 없고. 고속도로 1차로는 앞지르기 차로입니다. 계속 주행을 하시려거든 주행차로로 내려오십시오. 앞지르기 차로 계속 주행은 단속 대상입니다.